모레는 제 친정 식구들 전부 와요. 25명 정도 될 거예요. 추석을 앞둔 어느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은 식탁에서 며느리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정욱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음식 다 해라. 나는 집 나가련다.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나간다니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정욱은 단호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가방을 꺼내고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라.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72세 노모가 떠난 빈자리는 곧 거대한 균열로 변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연관입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사연관을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까지 켜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침 6시 반, 정욱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침실 문을 살며시 열고 나와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습관적으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이니까요. 부엌에서 정욱은 익숙한 손길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김치찌개 국물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는 모든 과정이 40년 넘게 몸에 밴 일장이었죠. 가스불 소리와 함께 김치찌개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냄새가 아파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수진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아직 잠이 덜 깬 기색이 역력했죠. 응, 일찍 일어났다. 아침밥 차려놨으니까 준호랑 같이 먹어라. 정욱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특별한 애정도 그렇다고 차가움도 없는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의 음성이었죠. 아, 네. 고맙습니다. 수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정욱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구부정한 어깨, 하얀 머리, 그리고 낡은 앞치마를 두른 모습. 수진의 눈에는 그저 나이든 시어머니의 평범한 아침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준호야,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정욱이 아들을 깨우러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준비를 마친 준호가 나와 식탁에 앉았죠. 엄마, 아침부터 수고하셨어요. 뭘 수고야? 먹어라. 가족 3명이 둘러앉은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었고 준호는 뉴스를 켜놓고 있었죠. 정욱만 묵묵히 밥을 먹으며 가끔 아들의 반찬 그릇에 김치를 더 올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죠? 수진이 불쑥 말했습니다. 병원? 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기로 했다고. 정욱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나는 어디 아픈 데 없는데 뭘 병원을. 아픈 데 없어도 정기검진은 받으셔야죠. 나이가 나이인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그래, 알겠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정욱은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질만 하고 있었고요.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회사에 나갔고 수진도 외출 준비를 하며 바쁜 척 움직였습니다. 정욱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죠. 아파트 단지 안의 나무들이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화 갔다 올게요. 수진의 외침과 함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죠. 정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틀었습니다. TV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고부 갈등을 다룬 내용이었죠. 정옥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드라마 속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크게 싸우기라도 하는데 자신의 현실은 그보다 더 막막했거든요.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이좋지도 않은 그저 어정쩡하게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옥은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필요한 것들을 담으면서도 마음 한편은 무거웠죠.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낡은 통장을 보며 잠깐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건네주었던 그 통장. 여보, 이건 아무도 모르게 해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그때 정옥의 마음속에는 남편과의 마지막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던 남편이 정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던 것들.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압니다.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남편은 그때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던 당신이 이제는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하던 정옥은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그리고 피곤한 눈빛. 언제부터인가 가족들 눈에는 그저 늙은 할머니로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젊었을 때는 꽤나 당당했던 자신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진 걸까요? 정옥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신혼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 시절 정옥은 활짝 웃고 있었고 눈빛도 지금보다 훨씬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정옥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가 퇴근하면서 집안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란 것도 잠시뿐이었죠. 가족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정옥은 또다시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식탁이었습니다. 정옥이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들 앞에서 가족들은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죠. 준호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듯했고 수지는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인지 자꾸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음식 맛있어요. 준호가 건성으로 말했지만 정옥은 그 말에서도 작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최고죠. 수진도 덧붙였지만 정옥은 그 말이 진심인지 의례적인 인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마웠죠. 적어도 표면적으로라도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지나고 정옥은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정옥만 남았죠. TV를 켜놓았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거든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도 정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옥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틀 후 추석을 일주일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정옥은 평소와 같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욱은 가스불을 끄고 수진을 바라봤죠. 뭔데? 추석 말인데요. 올해는 좀 특별할 것 같아요. 수진은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제 친정 식구들이 전부 와요. 25명 정도 될 거예요. 정욱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25명이라니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규모였거든요. 25명? 네, 제 부모님, 형제들, 조카들까지 해서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모였거든요. 이번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수진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일처럼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정욱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음식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니까. 수진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정욱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너 지금 나보고 25명 음식을 다 해달라는 거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도울 거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경험도 많으시고 손맛도 좋으시잖아요. 수진의 말은 듣기에는 좋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일을 정욱에게 떠넘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욱은 그것을 금방 알아차렸죠. 수진아,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25명 음식을 어떻게 해?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도울 테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요리 솜씨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수진의 말에는 애원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거절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회사 가기 전에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얘기해? 추석 때 우리 친정 식구들 다 온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준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아, 그래. 좋지. 오랜만에 다 모이는 거네. 준호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25명의 음식을 누가 준비해야 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로요.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욱이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뭐요? 25명 음식 말이야.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 준호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했죠. 아, 그게 엄마랑 수진이랑 같이 하면 되잖아요. 준호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결국 정욱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면서도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하는 것이었죠. 정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젊었을 때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의 몸으로 25명의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못하겠다. 정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도 도울 거라고 했잖아요. 도운다는 게 뭐야? 너는 요리를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정욱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열심히 한다고 음식이 저절로 만들어지냐? 25명이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부엌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 걸 모르냐? 정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소 참고 있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엄마, 진정하세요. 준호가 중간에서 말렸지만 정욱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 너희들은 편하게 앉아서 손님 대접받을 생각만 하면서 나한테만 모든 걸 떠넘기려고 하잖아.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도. 됐다. 정욱이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25명 음식은 내가 해라. 어머니, 제가 어떻게 혼자 다 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내 일이다. 내 친정 식구들인데 내가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떠넘기려고 해? 정욱은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봤죠. 거실로 나온 정옥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이렇게 화를 낸 것도 오랜만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화내지 말라고? 그럼 언제 화를 내? 너희들이 나를 뭘로 보는지 이제야 알겠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얹혀 사는 노인네로 보고 있잖아. 뭐든지 시키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정옥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거든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없다고? 그럼 25명 음식을 왜 나한테 시키려고 해?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때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결정했다. 네, 나는 집을 나가겠다. 수진과 준호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집을 나간다는 게 무슨? 추석 전에 나갈 거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정옥은 일어서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수진과 준호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옥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 정옥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함도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정옥은 남편이 남겨준 그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때가 온 건가? 정옥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그날 오후 정옥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아둔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죠. 남편의 사진, 결혼 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마지막에 건네준 그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수진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정옥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듯 했죠. 보면 모르냐? 짐 싸고 있다. 정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정말로 나가실 거예요? 그렇다고 했잖아. 수지는 잠깐 망설이더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어요. 친정 식구들한테 연락해서 취소할게요. 하지만 정옥은 짐 싸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 어머니, 너는 지금까지 나를 뭘로 봤느냐? 집안이라는 기계로 봤지? 정옥이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할 말을 찾지 못했죠.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마음이 어쨌든 행동은 그래왔잖아. 나는 이제 지쳤다. 정옥은 마지막 물건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가장 좋은 한복을 꺼내 입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실 거예요? 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정옥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꾸미는 기분이었죠. 거실로 나온 정옥을 보고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응, 집을 나간다. 어디로 가세요? 갈 곳이라도 있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있다. 정옥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수지는 그 말을 믿지 못했죠. 정옥이 갈 만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 제발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정옥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정옥은 슬쩍 피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늦었다. 정옥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라. 어머니.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정옥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어요. 추석 음식은 내가 직접 해봐라. 그래야 내 고생을 알 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옥은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죠. 아파트 앞에서 정옥은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도착하자 기사가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강남으로 가주세요. 강남 어디로요? 정옥은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써준 주소가 적혀 있었죠. 여기로 가주세요. 기사가 주소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정말 가시는 거예요? 여기 무지 비싼 동네인데. 가주세요. 정옥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택시가 강남 방향으로 달리는 동안 정옥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어르신,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정옥은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타워를 올려다봤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이곳이 정말 남편이 말했던 그곳일까요? 타워 입구에서 경비원이 정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펜트하우스로 가야 합니다.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펜트하우스요? 누구를 찾으시는 거죠? 정옥은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집입니다. 경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열쇠를 보더니 급히 자세를 바로 했죠. 죄송합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경비원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며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줬어요. 사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정옥은 사장님이라는 호칭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최고층에 도착한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문에 꽂았습니다. 찰칵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정옥은 말을 잃었어요. 거대한 거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 그리고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모든 가구는 고급스러웠고 집안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군요. 갑자기 나타난 중년 여성이 정옥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관리하는 김 실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정옥은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하신데. 저는 누구죠? 정옥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이 정옥 여사님 맞으시죠? 남편분께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김 실장이 정옥을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남편이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 두셨어요. 언젠가 사장님이 이곳에 오실 날이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김 실장은 차를 끓여 가져왔습니다. 이 집은 남편분이 몇십 년 전에 구입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고 조용히 관리해 오셨어요. 정옥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정말 제 것인가요? 물론입니다. 모든 서류가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김 실장이 서류들을 가져와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정옥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분께서 마지막 편지도 남기셨습니다. 김 실장이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마음이
당신이 드디어 이곳에 온 거겠지요.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던 당신이 이제는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집은 당신만의 공간입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자유롭게 사세요. 편지를 읽으며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죠. 사장님, 저녁 식사 준비해 드릴까요? 김 실장의 친절한 말에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극진한 대접이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정욱은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내 집으로 돌아왔구나. 정욱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한편 아파트에서는 정욱이 떠난 후 집안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고, 준호는 방 안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죠. 여보, 정말 어떡하지? 수진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불안과 당황이 가득했어요. 일단 진정해. 엄마가 어디 멀리 가시지는 않았을 거야. 준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갈 곳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친정 식구들은 어떻게? 이미 다 연락했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벌써 내일 모레면 추석이었거든요. 취소하면 되잖아. 취소? 벌써 다들 표까지 끊어놨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부산에서 올라오신다고 하셨고 형들도 다 휴가 냈다고 했어. 수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지. 준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요리할 줄 알아? 수진이 준호를 째려봤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당신이 하면 되잖아. 나도 25명 음식은 해본 적 없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대부분의 요리는 시어머니가 해줬거든요.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 볼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일부터 사람들 오는데 정말 어떡해? 준호도 답답한 마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친정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마트로 향했습니다. 25명분의 음식 재료를 사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트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어요. 도대체 뭘 얼마나 사야 하지? 수지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 안을 헤맸습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대규모 요리에 필요한 재료의 양을 전혀 감잡을 수 없었어요. 고기는 25명이니까 5kg? 아니면 더? 수지는 정육 코너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적게 사면 모자랄 것 같고 너무 많이 사면 낭비가 될 것 같았어요. 결국 추정으로 이것저것 담았지만 계산할 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0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평소 장보기 비용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카드를 내밀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부엌에 가득 쌓인 재료들을 보며 수지는 막막함을 느꼈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해? 준호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에 와 있었지만 부엌 일에는 영 서툴렀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잖아. 25명 음식 만드는 법이 인터넷에 있겠어? 수진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이었어요. 수진아, 우리 왔다.
어머니, 아버지. 수지는 반갑기보다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음식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안 보이네? 수진의 어머니가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잠깐 외출하셨어요. 수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출? 이런 때에 곧 돌아오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정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친척들이 계속 도착했어요. 큰언니, 작은오빠,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움으로 들떠 있었죠. 수진아, 음식은 언제 나와? 좀 기다리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수진은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도 혼란만 가득했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준호는 물을 깎다가 손을 다칠 뻔했습니다. 조심해. 나도 모르겠어. 부부는 인터넷을 찾아가며 요리를 시도했지만 경험 없는 요리는 쉽지 않았습니다. 간도 맞지 않았고 양도 부족했어요. 수진아, 배고파 죽겠다. 거실에서 친척들의 불평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밥이라도 먼저 먹자. 음식은 언제 나오는 거야? 수진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스트레스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사돈 어머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수진의 어머니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추석 차례상도 준비 안 되어 있고 음식도 없고 뭔가 이상하다.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사돈 어머님이 우리 오는 걸 싫어하시는 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진이 급히 변명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겨우 만든 음식들은 양도 부족하고 맛도 별로였어요. 이게 뭐야? 김치찌개가 이렇게 짜? 고기도 질기고 친척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뭔 일 있는 거지? 수진의 큰언니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화장실로 들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어떡해. 준호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 집도 결국 우리 수진이 친정 덕분에 굴러가는 거 아니야? 사돈 어머님도 계시지 않고 음식도 이 모양이고. 그 말에 거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디 계신데? 왜 안 나타나시는 거야? 친척들의 추궁이 계속되었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었고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몰랐거든요. 집안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불편하고 어색한 기분이었죠. 화장실에서 나온 수진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준호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어머니와는 끝내야겠어. 이런 창피를 당할 수는 없어. 추석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전날 밤 친척들 대부분이 기분 나빠하며 일찍 떠났고 남은 사람들마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수지는 아침부터 친정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수진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게 말이 되냐? 어머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지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어? 친정 어머니의 말에 수진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자신도 억울한데 계속 비난만 들어야 하니까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이고, 답답해.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어떻게 해? 친정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연휴 중에 회사 동료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추석 잘 보내고 있지? 아, 그냥 그래.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준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외출을 하셔서 좀 복잡해. 아, 그래. 명절에 바쁘시겠네. 그래도 가족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동료는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가볍게 넘겼지만 준호에게는 더욱 무거운 마음만 들었어요. 가정사가 이렇게 꼬여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응, 뭐 그래. 그럼 내일 출근할 때 봐.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고. 전화를 끄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집안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수진의 큰언니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수진아, 너도 이제 생각해봐야 해. 이런 시어머니랑 어떻게 계속 살 거야? 언니,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 한두 번이겠어? 분명히 전에도 이런 식이었을 거야. 큰언니의 말에 수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거든요. 다음에는 우리 집으로 와. 이런 집에서 명절 보낼 수는 없어. 큰언니가 떠난 후 집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거운 침묵을 나누었어요. 여보,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어머니 문제 말이야. 이제 정말 한계야. 준호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진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가 왜 그러신 것 같아? 수진의 질문에 준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게 25명 음식 준비하는 게 부담스러우셨나 봐. 그거 가지고 그냥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될 일인데 왜 집을 나가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준호는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서운해 하셨는지를요. 여보,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 초대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그런 게 아니지. 그럼 뭐야? 나는 이 집 며느리 아니야? 내 친정 식구들도 가족 아니야?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나.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정 식구들 앞에서 그런 창피를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준호는 수진을 달래려 했지만 수진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하소연했어요. 진짜 너무해. 추석에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다니. 헐, 정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친정 식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친구들은 모두 수진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는 처음 들어봐. 수진아, 너도 이제 확실하게 선 그어야 할 것 같은데? 맞아. 그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수진의 마음은 더욱 굳어져 갔습니다. 여보, 나는 결심했어. 수진이 전화를 끊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뭘? 어머니가 돌아오시더라도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야. 무슨 뜻이야? 이제 더 이상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지 않겠어. 내가 이 집 며느리로서 당당하게 살 거야. 수진의 말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러면 그때는 정말 따로 살 거야.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진심이야.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그 순간 준호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미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지는 친정 어머니와 또 다른 통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친척들이 계속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어머니,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런 시어머니랑 계속 살 수는 없지 않냐? 친정 어머니의 말은 수진의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러게.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살 거냐? 네, 어머니. 제가 확실하게 할게요. 그날 밤 수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친 얼굴, 부은 눈, 그리고 분노로 굳어진 표정. 마음속에서 한 가지 다짐이 확실해졌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이번에는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야.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산다고. 한편 준호도 혼자 있는 시간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아내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디 계실까, 안전하게 지내고 계실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정말 갈 곳이 있으실까? 준호는 어머니를 찾아보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창밖으로 추석 연휴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서로 다른 결심들이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이 흘렀지만 정욱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갔어요. 준호는 매일 회사에 나가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어디 계신지, 안전하게 지내고 계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준호야, 요즘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준호의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집중도 안 되고 실수도 자주 했습니다. 한편 수진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계속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시어머니 없는 자유로움을 느끼는 동시에 분노도 더욱 커져갔거든요. 수진 씨, 괜찮아요? 며칠째 표정이 안 좋으신데. 같은 사무실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수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추석 때 당했던 창피함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동료의 계속된 관심에 수진은 결국 대충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외출을 하셔서.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금방 돌아오실 거예요. 동료는 가볍게 넘겼지만 수진에게는 무거운 마음만 더해졌어요. 점심시간에 수진은 친구 미영과 만났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 아직도 안 들어오셨어? 응, 벌써 열흘째야. 진짜 어디 가신 거야? 혹시 다른 친척 집이나? 그럴 리 없어. 어머니께 형제도 별로 없으시고. 미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오래 안 들어오시는 거 아니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무슨 일이 있겠어? 분명히 어디선가 잘 지내고 계실 거야. 수진의 말투에는 냉랭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너무 차갑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차갑게? 미영아, 너는 추석 때 내가 어떤 창피를 당했는지 몰라. 수진이 그날의 일을 자세히 얘기하자 미영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럼 정말 화날 만하겠다. 그러게. 그런데도 내가 시어머니 걱정해야 한다고?
그렇긴 하지만. 아니야, 미영아. 나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할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 회사로 돌아온 수진은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꾸만 집 생각이 났거든요. 예전 같으면 퇴근하면 시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편하네.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늦게 들어가도 잔소리 들을 일도 없으니까요. 한편 준호는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준호는 어머니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방에는 어머니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개인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이 없어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뭘 가지고 가신 걸까? 준호는 궁금해했지만 정확히 뭐가 없어진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도 퇴근 후 집에 들어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자유롭게 TV를 보고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편하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계속 끌어올랐습니다. 추석 때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니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찾아서 뭐해? 돌아오고 싶으시면 혼자서도 돌아오실 거야. 수진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라고 해서 뭐든지 용서해야 하는 거야? 나는 이미 충분히 참았어.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추석 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친정 식구들 앞에서 그런 꼴을 당하고도 그냥 넘어가라고? 수진아,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어머니도 나름대로 이유가. 이유? 무슨 이유가 그런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어?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는 확실하게 말할게. 어머니가 돌아오시더라도 나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야. 무슨 뜻이야? 나도 이제 당당하게 살 거야.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집의 며느리로서 당당하게. 수진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또 이런 식으로 나를 무시하신다면, 그러면 그때는 정말 따로 살 생각도 해볼 거야. 나도 직장이 있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준호는 아내의 단호한 말에 당황했습니다. 수진아,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심해? 내가 심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심하신 거지. 며느리를 뭘로 보시는 거야? 수진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준호는 정말로 어머니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 곳곳을 다니며 어머니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준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수지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져 갔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수지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야. 집안의 균열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아내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괴로워했고 수지는 자신만이 옳다는 확신 속에서 더욱 단단해져 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폭발할 것만 같은 긴장감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어요. 이틀 후 준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보름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어머니를 꼭 찾아야 해. 준호는 결심을 굳히고 본격적으로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곳곳을 뒤지고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가방을 챙겨서 나가실 때 택시를 탔던 것 같았거든요. 혹시 택시기사분이 어디로 모셔다 드렸는지 알 수 있을까? 준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민이시니까 확인해 드릴 수는 있는데 워낙 오래된 일이라. 다행히 영상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택시에 타시는 모습과 택시 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번호 택시 기사분과 통화 가능할까요? 무슨 일이신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준호가 사정을 설명하자 택시 회사에서 기사와 연결해 줬습니다. 아, 그 할머니요? 기억나네요. 강남 쪽으로 모셔다 드렸는데. 강남 어디로요? 정확한 주소는 기억 안 나는데 엄청 큰 타워였어요. 아, 그때 할머니께서 펜트하우스로 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펜트하우스라니 어머니가 그런 곳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 건물 이름이나 위치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강남역 근처였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단서는 얻었지만 여전히 막연했습니다. 강남의 높은 타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날 저녁 준호는 수진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강남 쪽 펜트하우스에 계신 것 같아. 펜트하우스? 어머니가 왜 거기에? 수진도 의아해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내일 강남 가서 찾아볼 생각이야. 찾아서 뭐 할 건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타워들을 하나씩 돌아다니며 어머니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타워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정옥 할머님을 찾고 계세요? 경비원이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 어머니인데. 아, 사장님 아드님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경비원의 태도가 갑자기 극존댓 말로 바뀌었습니다. 준호는 어리둥절했어요. 사장님이요? 네, 펜트하우스 사장님 말씀이에요.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에 올라간 준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나타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화려한 펜트하우스였어요. 어머니,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정옥을 보고 준호는 달려갔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정옥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예전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이 집이 뭐예요?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앉아라, 준호야. 할 말이 있다. 정옥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엄마, 이 집 엄마 거였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정옥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언제부터,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다. 몰래 준비해 두신 거야. 준호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나는 평생 시댁 눈치 보며 살았지만 나도 내 몫을 지켜왔다. 내 아내가 나를 무시해도 참았지. 하지만 내 존재를 지워선 안 되지 않겠니? 정옥의 목소리에는 서글픔과 단호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결정했다, 준호야. 정옥이 일어서서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가져왔어요. 수진이를 불러라. 네. 수진이를 여기로 불러. 할 말이 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찾았어. 지금 당장 강남으로 와. 지금? 나 아직 회사에 있는데. 중요한 일이야. 꼭 와야 해. 1시간 후 수진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집을 본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앉아라, 수진아. 정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 집, 정말 어머니 거예요? 그렇다. 이 집은 내 명이다. 정욱이 서류들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그렇게 무시할 줄은 몰랐다. 정욱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욱은 계속했어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 했다면 이제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았을 게다. 수진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이런 엄청난 재산의 주인이었다니요. 이 집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느냐? 정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150억이다.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50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까지 나를 뭘로 봤는지 생각해봐라. 얹혀 사는 노인네로 봤지? 정욱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가족은 돈이 아니라 존중으로 묶이는 거다. 그런데 너는 나를 존중한 적이 있었느냐?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알았느냐? 내가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 나 자신을 지키며 살 거다. 한강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펜트하우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펜트하우스 안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수진의 흐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정욱은 수진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수진아, 일어나거라.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용서받고 싶다면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아야 한다. 정욱이 수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족은 돈으로 묶이는 게 아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한편 준호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했어요. 준호야, 너는 나쁜 아들이 아니다. 다만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정욱의 목소리에는 서운함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니.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욱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상처와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네. 수진과 준호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긴 하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곳은 그 아파트잖아. 정욱의 말에 수진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저를 다시 받아주시다니. 받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가족이었어. 다만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지. 세 사람은 함께 펜트하우스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집에 도착한 후 수지는 정욱의 방을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먼지가 쌓여 있던 것들을 깨끗이 닦고 새 이불도 펴드렸어요. 어머니, 방 정리해드렸어요. 고맙다, 수진아. 그날 저녁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직접 음식을 준비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맛없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만들게요. 아니야, 정성스럽게 만든 게 느껴진다. 정욱은 한 숟가락 떠먹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정욱은 수진과 준호를 불러 앉혔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정욱을 바라봤어요. 강남 펜트하우스 말이야. 정욱이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 집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쓸 생각이다. 네. 수진과 준호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기부하겠다는 뜻이야. 홀몸 노인분들이나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거다. 기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150억이에요. 그걸 그냥 기부하신다고요? 그래도 너무 큰 돈 아닌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준호도 말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물려받는다고 해도 좋은 일에 쓸 수 있잖아요. 수진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면 일부만 기부하시고 나머지는. 정욱은 두 사람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이제야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알겠구나. 정욱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돈이 아까우니까 말리는 거 아니냐? 정욱이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돈에 기대어 살아본 적 없다. 이 돈도 내가 번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남겨준 거지만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한다. 어머니, 진짜 부는 나누는 것에서 나온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수진과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냈나 봐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요, 엄마. 그런 큰 돈이라니까 깜짝 놀라서. 준호도 미안해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정욱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멀었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 생각해보니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큰 재산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게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할게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욱은 두 사람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 나아진 것 같구나.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수진이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몇 달 후 정욱은 약속대로 펜트하우스를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곳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기부식 당날 수진과 준호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맞아요, 엄마. 어머니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정욱은 두 사람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을 좋은 곳에 썼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고요. 창밖으로 한강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욱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나눔의 기쁨을 가르쳐 준 것은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유산이었어요. 이제야 내 삶을 제대로 살게 되었구나. 정욱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느낀 점과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매일 특별한 사연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